오늘 밤 8시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세 일정 대신 연령대별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확충 등 체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임 즉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워룸을 설치하고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과 단일화는 없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며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청년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매수.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저녁 정치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고 후보들의 토론 전략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밤 열리는 TV 토론 준비를 위해 유세 일정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체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 고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내걸고 체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각지에 두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직장인을 위해 운동 수강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 기회 제공을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속적인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또 e스포츠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낚시인들을 위해 친환경 낚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원과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야합의 역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사쿠라 행보의 끝을 보여줬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란 세력과 손잡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문수, 이낙연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이라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공도동망,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또 친윤계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가 최소한의 염치마저 벗어던지고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에 내란 세력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다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정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상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워룸 설치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총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조속히 가동하고 여기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도 꼭 참여시키겠습니다. 김 후보는 취임 당일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내각추천위원회 구성, 대통령실 산하의 국정준비단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막판 지지층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김 후보는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번 안아주시죠. 그래. 후보 얼굴 찍어 나오게 해요. 이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국가를 경영하는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치켜 세웠고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단일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국민을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와 이 상임고문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그리고 2028년 대선과 총선 동시 시행을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실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후보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렷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계엄 세력을 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시작된 이 혁명의 바람은 놀라운 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두려울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견실한 재정정책과 강건한 대북 안보 태세, 그리고 확고한 한미동맹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대를 선언한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중도 보수의 가치를 담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오늘 정치권이 앞다퉈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하면서 캠프 간 비방전도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내란 세력을 향한 축적된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선거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혼란,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투표해야 내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지지율의 골든 크로스를 기대한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며 우려 불식에 적극 나섰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민의 감시로 관리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고 우리 당도 투개표 전 과정에 참관인을 배치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캠프 사이의 비방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 극우 세력과 함께 국헌문란한 후보라고 직격했고 김문수 뽑으면 윤석열, 정광훈이 상황 통치한다. 찐윤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선대위의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의 귀환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재명 후보의 총통 독재를 막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독으로 사용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들고자 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 모두를 겨냥해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번 주 목요일 사전 선거를 앞두고 러브콜을 보내는 김문수 후보와 또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입장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본 투표까지 단일화는 없다.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호한 입장 차이인데 이준석 후보의 거절이 단순하게 이제 전략적인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달여 전만 해도요, 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국민의힘에서는 지배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한 달, 아니 그 전부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 가능성은 0%다라고 거듭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인 수사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전 선거를 이틀 앞두고 또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를 촉구해왔던 국민의힘 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전까지는 이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면서 거듭 협상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이 유일한 단일화의 방법이라면서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한 표가 급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29일 전인 28일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후보는 이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화를 안 받는 것은 물론이고 거처까지 남모르게 옮기는 등 이 완고한 거부 입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네, 마지막 TV 토론이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게 되는데 역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이제 단일화를 계속해서 이제 제안할 걸로 보입니다. 사전 선거 투표 전에 이루어질 단일화 가능성,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네, 이준석 후보가 이 장점을 보이는 토론에 모두 참여한 뒤에나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이 오늘 토론은요, 이 경제와 사회 분야에 이어서 이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의 주제를 놓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또 양극화 등을 놓고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재명 후보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이 방송 토론 준비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오늘 자리에서도 이준석 후보에게 러브콜과 보수 진영에 합쳐지는 것을 또 이준석 후보는 거절의 뜻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이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갑작스럽게 이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로 발언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이 김문수 후보 캠프자에게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전 투표 전에 단일화가 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6월 3일 본투표 전에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면서 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정한 것이고 본투표 전에만이라도 단일화가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단일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채로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이제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자금 때문일 텐데 만약에 이제 득표율이 15% 정도 되면 이준석 후보가 이제 선거 자금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10% 정도에 그치면 절반밖에 보전을 못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선거 비용입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라도 단일화와 합당을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요, 출마를 했지만 단일화를 할 경우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은 당대당 합당입니다. 네. 무소속의 경우는 이 선거 비용을 보존하는 것이 매수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 당이 있을 경우에는 합당하는 방식을 활용하곤 합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에도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 조건 없는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으로의 합당 형식으로 선거 비용을 국민의힘이 부담하는 방식을 가졌습니다. 네. 특히 이 선거 공보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선거 공보물만 30억 원에서 4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선거에는 400억 원에서 5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쓰게 됩니다만 이준석 후보 측 이 16페이지를 공보물로 만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달리
4페이지로만 구성을 했고요. 공약집도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이 모든 선거에서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어제 SBS에 출연했을 때 당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과 국고 보조금, 또 선거 보조금,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주는 이 후원금으로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있어서 부채가 제로라면서 실제로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의 집행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돈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통상적인 방식의 선거전을 펼치지 않아 비용을 줄이고 또 50%를 보전받는 10%의 지지율을 넘어설 경우에 선거 비용 부담을 당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 선거 비용 때문에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대로 정말 갈 것인지는 역시 선거 전까지 지켜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외국민 투표율을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죠.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무려 79.5%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된 이번 대선 재외투표, 이 재외 선거권자 197만 명 중에 25만 8,200여 명이 명부에 등재가 됐고요. 네. 이 가운데 20만 5,200여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선거 인수 대비로 따지면 투표율이 79.5%인데요. 이는 재외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2012년 제18대 대선 이후 치러진 대선과 총선을 모두 합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18대 대선에선 71.1%, 19대 대선에선 75.3%, 20대 대선에선 다시 이보다 조금 낮아진 71.6%를 기록했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5%에서 8%가량 높았던 겁니다. 네. 이번 재투표 세계 118개국 223개의 재투표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신설 공간으로 이번 대선에서 재투표가 처음 실시된 룩셈부르크에서는 127명이, 또 에스토니아에선 40명, 쿠바에서는 29명, 또 리투아니아에서는 48명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윤호중 이 총괄본부장은 오늘 이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의 뻔뻔함에 축적된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투표 봉지 오는 3일 본투표일에 맞춰서 외교 행랑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요. 국내 투표와 함께 맞춰서 3일 개표가 됩니다. 다만 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공간에서 직접 개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트 3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의장이 첫 번째 방문국 에스토니아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를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외세 침략 속에서도 주권을 회복했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방산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에스토니아 대통령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내년이면 수교 35주년을 맞는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먼저 두 나라 모두 외세 침략을 받았지만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당당히 주권을 되찾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외세 침입에 맞서서 나라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또 주권 회복을 당당하게 한 그 경험이 우리와 아주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외세 침략이 많았습니다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빠른 속도로 일으켜서 크게 단기간에 국가의 성장을 이룬 나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1920년대 독립운동가 조수왕 선생이 에스토니아를 방문했고 에스토니아 신문사가 한국의 역사와 임시정부 헌법 일부를 게재한 데 대해서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한참 할 때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알리고 또 세계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곳 에스토니아에 왔을 때 포스티메스가 그 대한민국의 그런 독립운동의 역사, 또 임시정부의 헌장, 이런 것들을 소개한 바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우 고마워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우 의장은 에스토니아가 국방 예산을 확대 중인 점에 집중해 한국 방산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 등이 양국 간 교류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며 방산 협력뿐 아니라 보건, AI, 디지털 분야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카리스 대통령은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로 이겨내고 있는 데 대해 다행스럽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러우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후사르 국회의장에게는 탈린 세종학당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주문하며 의회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연쇄회담을 마친 뒤에는 이 에스토니아 브리핑센터를 방문해 에스토니아 전자정부와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서비스 발전 과정을 직접 살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 카자흐스탄에서 에스토니아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에스토니아 일정을 마치고 라트비아로 향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를 모두 만나는 폭넓은 의회 외교를 이어갑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밤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기간을 명시하면 28일 이후에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이 SNS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거북섬 조성을 기획했고 공실률이 높은지 모르고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응단은 이 후보가 경기 시흥 웨이브파크 유치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흥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K-팝 시티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관광 육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총괄본부는 5대 메가시티의 아레나 공연장을 설립하고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적 특색을 지닌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인 DMZ 둘레길을 확대하고 서해안과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남해안에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등 관광 벨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5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운명의 일주일입니다. 6.3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써 정확히 일주일 남은 가운데 내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한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됩니다. 막판 표심 흐름을 감지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인 겁니다. 오늘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표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다면 선거일 전에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 좀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2022년 대선 때 당시에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인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를 6개 하면 3번은 지고 3번은 이기는 아주 박빙의 선거로 나타나서 그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이처럼 양당 모두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내놓고는 있지만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양 캠프의 신경전과 긴장감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심을 이제 투명하게 반영했느냐 좀 의문이 있는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과표집되는 현상 자체가 이제 결집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또 징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참고로 해외 국가들은 공표 금지 기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 스웨덴 등은 공표 금지 기간이 없고 프랑스는 선거일을 포함해 이를 금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가 활발히 이용되는 현 시점에서 공표 금지 기간이 오히려 허위 정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주장도 제기됐지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논의와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열리는 마지막 TV토론의 후보들은 사활을 건 분위기인데요. 사실상 전 국민 앞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토론 주제가 정치 분야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됩니다. 1차, 2차 토론은 이재명 후보의 주도로 본인이 스스로 탑재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자폭을 준비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 프로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반격을,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거북선 논란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보들이 각자 공약한 정치개혁 문제와 개헌안에 관련한 주제도 주목할 만한 이슈로 꼽힙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TV토론회. 막판 부동층 표심을 잡을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대선 공보물 3인 산색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선 후보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아보셨을 텐데요. 각 후보들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셨나요?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이처럼 사진과 그래픽을 활용한 공약 설명으로 페이지를 채운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글씨체로 쓴 손편지로 채웠습니다. 물론 손편지로 진정성을 강조한 의도도 있겠지만 15% 이상 득표해야 인쇄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 때문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준비되고 가장 역량 있고 수권 능력을 확실하게 갖춘 민주당으로 만들어낸 저 이재명이 6월 3일에 대한민국의 살림을 맡겨주시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꿔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청렴, 영생, 무패 즉사. 공무원이 청렴하면은 영원히 그 빛이 날 것이요. 공무원이 부패하면 바로 즉각 죽는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죠.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이런 분들도 40대에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다 이루어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능력을, 김문수 후보는 청렴을, 이준석 후보는 젊음을 각각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제외한 발송 과정에서만 무려 최대 370억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되는 선거 공보물. 나의 현명한 선택과 주권 행사에 후회가 없도록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일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외 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대 대선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후보들은 일제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상황인데요. 제외 국민 투표율과 또 사전 투표율이 이번 대선 판세와 좀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대선인데 이제 제외 국민 투표율이 79.5%나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인 걸로 알 수 있겠고요. 네. 정말 좀 뜨거운 심판 정서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은 평시에 치러지는 대선이 아니라 12.3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 정말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주 목, 금에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후보의 지지를 유보하거나 특정 후보를 아직 고르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정하고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뜨거운 심판의 열기를 이번 사전투표 현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기대감이 있고 그럼에도 끝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이제 최고를 기록한 상황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사전 투표율 이제 이번에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에 이틀 동안 치러지는데 이건 또 대선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또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국민적으로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역대 최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이 한쪽 진영에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출한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수치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전투표를 참여하는 분들은 좀 민주당 지지 성향인 분들이 많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좀 물리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날 사전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불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월요일과 금요일에 투표일이 결정되게 되면 주말과 접목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본선거는 꼭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는 목요일, 금요일 이루어지는 현재 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예년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투표를 많이 참여해서 모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출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개헌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변절자들의 야합이다. 개혁신당은 중도 보수의 가치를 못 담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대선을 지금 일주일 남은 상황인데 반명연대가 성사된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박성민 대변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단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 오랜 기간 몸을 담았던 인사이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탈당을 해서 당을 창당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날의 정치 행보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그 이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셨고 전남도지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더 나아가서는 김대중 정부와 어떤 깊은 연관관계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포럼 사이제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명을 하는 이런 즉각적인 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상임고문께서 어떤 공동정부 추진을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백드롭을 보시면 독재국가를 막아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광훈과 손잡는 세력은 괜찮고 혹은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과 손잡는 것은 괜찮으냐라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아내야 할 것이 과연 민주당이냐 오히려 멈춰 세워야 하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단일화는 오로지 반명이라는 감정만을 내세울 뿐이지 구체적인 명분도 어떤 국민들께 감동을 줄 만한 납득 가능한 사유도 없는 연대다. 그런 점에서 이런 연대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도 못한 연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일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고 확정된 바도 없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점 또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모두가 승복했다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죠. 진보당이 어떤 당입니까? 내란죄, 이석기 씨가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고 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오히려 확정적인 내란 정당과 손잡은 것은 민주당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준석 후보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죽은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집권은 다가올 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치적인 이 치열한 갈등 상황에 양당 모두가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 당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졌는데 나머지 한쪽 당은 오히려 입법권의 행정권까지 틀어주고 사법부까지 겁박을 하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재명 개인 독재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사실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나 김상욱 의원 같은 조금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영입하고 이런 것들을 중도보수 행보라고 굉장히 그 홍보를 가열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훨씬 더 중량감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 대표까지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경계가 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계엄 세력과 단일화는 없다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단일화와 이제 선 긋는 기자회견을 이제 이렇게 잇따라 열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거부하면 그 뜻을 존중하고 3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경전이 점차 이제 가열되고 있는 그런 막판의 상황인데 오늘 그 TV 토론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계속해서 좀 제안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선거 자금 때문에라도 성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와 저희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가 협상이 결렬된 걸 넘어서 협상 과정에 나왔던 기밀 얘기들까지 죄다 폭로를 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직후 새벽까지 토론을 거쳐서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 직후를 기점으로 또다시 단일화 협상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일 후보로 1대1 맞대결을 하는 것이 더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지표를 유지할 거란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두 번의 TV 토론을 거쳐서 이재명 후보가 잇따른 말실수를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3자 구도에서 40%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서 이재명 후보를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김문수 후보에게 모인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는 두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목매진 않는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가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내일까지가 이제 단일화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없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물론 모든 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단일화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유일하게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 오직 이것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개혁신당의 뜻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자 대결로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내부에서조차도 이 단일화가 좀 물 건너갔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치열하게 싸워서 당선까지는 결국에는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의 독자적인 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조직력을 확인하고 지지세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일화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친윤계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윤상현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합동 유세를 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결정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박민용 대변인. 글쎄요. 사실 당원들이 좋게 보기 힘든 상황이죠. 어떤 선거 유세를 조건을 달아서 나는 누구와는 같이 못하겠다. 초등학생들 기싸움하는 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당원들께서 한동훈계 소위 그쪽 의원들이 이기면은 내가 잘했고 한동훈 후보가 유세를 도와줘서 그랬고 지면은 윤상현과 같은 친윤 의원들을 쳐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합동 유세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 이름조차 달지 않은 그런 선거복을 입고 선거를 뛰어왔고 네. 어제도 사실 거의 선거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 그렇게 일정이 잡힌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적폐니 구태니 뭐 친윤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공세를 하면서 좀 야당만도 못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당권 행보를 위한 초석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정말 아마추어적이다. 당원들은 이렇게 당의 중요한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의 계파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위한 표를 던져본 적이 없다. 이런 과거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대선이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선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게 어떤 윤석열의 귀환같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윤상현 의원이 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는 모양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보면 전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고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 왔던 인사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말로는 새롭게 뭐 새로운 정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 이제 임명하는 인사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처럼 역할을 했던 이런 분을 임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캠프 인선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석동현 변호사를 임명했다가 이제 문제가 됐던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 이런 인선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당 내에서조차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약 1시간 후에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원래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또 이번에 이슈가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경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제 후보별 전략은 각 당이 좀 어떻게 짜고 있는지 박성민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사실 토론회 주제와 별개로 그동안 진행됐던 토론회를 보면 이재명 후보를 모두가 함께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특히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강한 공세를 퍼붓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마지막 토론회이니만큼 그런 부적절한 정치 공세가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부디 좀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번 대선 때 잠깐 언급이 됐던 개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아니면 권력 분산과 관련된 후보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도 어떤 그동안 후보자 각자 발표한 전략들이 있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문하고 공세를 펼치고 답을 듣고 이런 양상들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자세처럼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방향 그리고 차분하게 국민들께 본인의 어떤 전략과 뜻을 설명하는 방향 그리고 준비된 유능한 대통령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박민영 대변인 오늘 그 마지막 TV 토론이
이 대선에도 어느 정도 일정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사전투표 바로 전날 이어지는 마지막 방송 토론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거의 이번 선거의 클라이막스와 같다. 대단히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토론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좀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책적인 그런 디베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가 호텔 경제론을 지적을 하자 극단적이시네요. 라는 식으로 말을 일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난 사회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일가를 했거든요. 굉장히 토론에서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태도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좀 토론 자체를 좀 흐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조금 더 국민들께 정책과 국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한 주제가 무엇보다 정치 주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는가? 저는 그런 통렬한 그 자기 반성과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합류가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이라는 구도에서 이 개헌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사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 87 체제가 40년이 지속됐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뭔가 제도 자체의 한계가 있다. 시스템 자체가 야당이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유인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부와 정부가 잘못되어야만 반사 이익을 통해 집권할 수 있는 왜곡된 유인 구조를 갖게 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1차례 줄탄핵으로 행정부 파괴에 앞장섰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87 체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전향적인 이재명 후보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 시행이 되는데 짧게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TV 토론도 있고 앞으로 이 판세를 좀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 이뤄지게 되는데 과연 그 사이에 좀 판세 변화가 있을지 가도에 좀 변화가 있을지 두 분께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판세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투표날이 되면 될수록 접전으로 가는 양상이 펼쳐질 거다. 각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 흐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미 공공연하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토론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앙에서의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하게 저는 투표 날까지 유의미한 행보로 보이는 것은 골목골목을 돌면서 유세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중에서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던 당원들을 깨우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직접 연락을 드리고 투표를 독려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 표를 정말 직접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 전략이 저는 효과적일 거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네거티브라든지 공방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는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이고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정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구도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린다면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2가지 정도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이 이번 선거와 딱 정반대 분위기였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시종일관 지지율을 리드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약진하는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기간에 진입하기 직전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는 10% 이상 이길 것이다. 호언장담을 할 정도로 낙관적인 분위기였는데 지나고 보니 깜깜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1%포인트씩 좁혀지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전날 조사에서는 1%까지 좁혀지는 그림이었고 실제 출구조사를 오픈을 해보니까 정말 접점인 상태 그리고 실제 득표율도 0.73%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되짚어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히 대선은 49대 51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실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투표는 실제 득표가 이어져야
투표장으로 나와서 그 지지를 표출을 해야만 이것이 실제 득표에 반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또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비토가 상당히 큽니다.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알력은 클 수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특별한 네거티브 이슈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더 이득을 볼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런 관점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각 후보들에게는 이제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그런 일주일 남겨둔 대선 시기가 계속해서 이제 돌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 결과를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청년맛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